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특히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이 공간, 여기가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지요. 바로 엘리베이터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지금의 고층 빌딩들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슬슬 해외 출장과 여행길들이 열리고 있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우리가 못 가본 사이에 해외에 새롭게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밤새 공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 산타클로스 같은 분입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다고요? 이런 건 처음 해봤어요. 저도. 승강기. 근데 사실 예. 제가 승강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던 거는 예전에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라는 책. 네. 이 책에서 한 2페이지 정도 승강기의 역사를 좀 다룬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강기라고 하는 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이걸 다 합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다 같이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자료로 봤던 게 처음에는 자료가 있을까 싶었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2020년에 경남대학교에서 박사 논문도 있더라고요. 박사 논문도 있고 그리고 한국 승강기 대학교에서 자료가 많이 나와요. 승강기 대학교가 있어요? 한국 승강기 대학교라고 거창에 있습니다. 예. 거창에 있는데 뭔가 기술적인 거 공부하는 데겠죠? 네. 논문들도 그런 것이고. 네, 2년제 전문대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계 최대 승강기 기업이라고 하는 오티스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까지 읽게 되고, 이게 영어로 된 거 읽느라 고생 좀 했고요. 그리고 한국 최대 승강기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또 참고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자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니까 좀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제사 공부하는 분들끼리는 어디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도 세상을 진짜 바꿔놓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오늘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거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망했다. 도시가 없죠. 이건 사실 인류의 번영과 풍요로움은 도시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도시라는 건 지금의 도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여서 일할 수도 없을 거고 사무실 임대료 집값 엄청 비쌌겠죠. 말도 안 되는 아니면 걸어 일이 올라가든가. 그랬을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에어컨. 네. 우리는 그냥 선풍기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세상에 많은 지역이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도 사람 그냥 못 사는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지난 한 달간 제가 공부했던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이었어요. 그래서 둘 중 뭘 할까를 고민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에어컨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축복이다, 에어컨은. 이거 아니었으면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이광일 수상이 예전에 있을 때 에어컨 없었으면 우리는 싱가포르는 경제 발전 못했다고. 맞아요. 진짜 고마운 물건이라고. 도시의 발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어컨도 중요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타다 보니까 그냥 공기처럼 정말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고, 그 산업 규모의 그 거대함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거창에서 앞에서 이제 한국 승강기 대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승강기 산업 밸리를 만들려고 조성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만 2,128억 원이 들어갔어요. 2021년에도 국비 250억 원이 투입돼서 R&D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구할 게 참 많은가 봐요. 굉장히 많아요. 한 50년 전 엘리베이터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는 것 저 같은데. 이번에 가장 깜짝 놀란 게 엘리베이터 한 대에 부품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부품이요?
그 뭐 엘리베이터 박스 안에야 많이 안 들어가도 그것 안전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많겠죠. 네, 저도 뭐 와이어 로프, 가드레일, 뭐 브레이크, 제어 판넬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2만 개 이상 들어가요. 되게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랑 맞먹어요. 엘리베이터 한 대. 네. 그리고 이제 거창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승강기 산업이 우리나라만 연간 4조 5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123조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새로 설치되는 전 세계적인 승강기 숫자가 92만 2천 대 정도 된다 그래요. 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대수는 1억 6천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1억 6천만 되면 이게 인류가 지금 한 80억 인구 되죠? 네. 그 중에서 승강기가 필요한 곳에 사는 분들은 뭐 한 2, 30억 정도? 근데 앞으로도 테니까. 승강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소위 후진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네. 이제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필요하겠죠. 계속 필요하죠. 특히 더 모여 사는 게 이리저리 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 들판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5층 건물, 10층 건물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중동 같은 경우 두바이가 대표적인 예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 빌딩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랜드마크라고 해서. 인류 전체에 깔려 있는 승강기는 그 정도고 1억 6천만 대. 우리나라에는 승강기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78만 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4만 대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또 2021년도에 4만 8천 대 신규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5.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제 곧 8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성장 산업이다. 성장 산업이 연간 성장률이 11.4%나 돼요. 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에요. 그리고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 같은 거니까. 네. 실제로 모여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엘리베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현대 엘리베이터와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부품 업체가 70여 곳이 넘어요. 아하. 이 중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품도.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산업이 부품 산업도 같이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수출하면 좋겠어요. 수출해요. 그렇겠죠. 수입하는 엘리베이터도 우리 돌아다니니까 오티스 엘리베이터도 오티스 우리나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등등해서 이제 보면 신들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가 지금은 좀 덜하겠는데 티센크로프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글로벌 한 순위로 보면 한 10위 정도 있거든요. 10위 정도인데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린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큰 산업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순위는 비록 뒤쳐져 있지만 한국에 방금 말씀하셨던 오티스나 티센크로프라든지 신들러라든지 일본의 미츠비시라든지 이런 소위 세계 탑5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한국의 R&D 기지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아, 한국에서 연구 개발하자. 네. 그리고 제품을 팔려고 해요. 왜요? 한국에서 제품을 팔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재개발 수요도 높지만 소위 말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를 끼고 있어서 한국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현지 가면 기술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가 좋고 전 세계 엘리베이터 회사들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진 기지가 한국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R&D 연구 센터의 개념으로 한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탈 때마다 이게 어떻게 괜찮지? 혹시 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죠. 네. 어떤 원리로 이게 안전한 거지? 그냥 확률적으로 안전하니까 타고 다니는 건가? 소위 브레이크, 안전 제동 장치가 엘리베이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영어로 했을 때 리프트라는 개념의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는 그 처음 나온 게 2200년 전에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밧줄과 도르를 이용해서 사람이 줄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아르키메데스는 참 많은 일을 하다가 가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
제임스 와트와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운영되는 승강기를 처음 만들었는데 네. 아르키메데스의 그 승강기도 뭐 매튜 볼턴의 승강기도 사실은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산업용, 그러니까 짐이나 아니면 석탄 같은 것들을 옮기는 데 짐만 올라가는 사람이 탈 수 없어서 사람 좀 타면 어때요? 짐 뭐 너무 위험해요.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밧줄이 풀리거나 그랬어요? 사람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밧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추락도 많이 했고 그냥 줄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니까. 네. 이걸 해결한 사람이 미국의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회사의 창업자죠. 오티스가 사람 이름이었는데 이 오티스가 회사를 창업했고 오티스의 아들들이 이어받은 회사가 오티스, 지금의 오티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오티스가 안전 브레이크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승강기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려도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기술을 있는 엘리베이터 발견했군요. 네. 어떻게 줄이 끊어져도 어떻게 안전하죠? 이게 브레이크 장치를 해서 세울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빠르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딱 브레이크 잡히게. 네.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딱 잠금처럼 걸리는. 초창기에는 뭐 약간 열악한 구조였으니까. 1853년에 오티스가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이 자신의 제동 장치가 있는 안전 제동 장치가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 선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그래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티스가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갔어요. 스스로. 네. 올라가고 리프팅 쭉 올려놓고 줄을 끊어요. 줄을 끊으라 그래요. 와. 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로 줄을 끊었어요. 그러나 괜찮다.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환호하고 실제로 1853년에 뉴욕 세계 박람회 최고의 센세이션한 발명품이 오티스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직원 보고 하라고 해도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했구나. 이거는 거의 마술이다라는 찬사를 받았고. 야,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근데 안 팔렸어요. 위험해 보이니까. 안 팔린 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엘리베이터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박람회 때는 그렇게 작동했지만 실제로 작동 안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다들 긴가민가하면서 설치를 미뤘는데. 잠깐만요. 그게 언제라고요? 1853년. 근데 185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 80년 전인데 그럼 그때 이전에는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1850년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건물이 다 뭐 5, 6층 이하입니까? 5층이 최대 건물층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오티스가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선보인 1853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1857년에 뉴욕에 있는 5층짜리 백화점에서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종의 손님들에게 신기한 구경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근데 안전했어요.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뉴욕의 건축 설계사들이 이것 봐라. 건물 층수를 더 올려도 되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10층짜리가 등장했어요. 건물을 높게 짓는 건 가능한데. 그러면서 계속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건물을 높이 짓다 보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그렇군요. 올라갔고 당연히 이 모든 고층 빌딩들에는 오티스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를 딱 본 순간 저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생각해 보면 도심의 땅을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있으면 건물이 높게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럼 외곽에 있는 건물은 필요 없고 이쪽으로 네. 사람들이 몰릴 거고 그럼 이 땅의 가치는 올라갈 테니. 하지만 195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에서도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너무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감을 갖는 오티스가 이 실험을 하는 날 네. 그걸 알아차려서 도심의 땅을 산 분은 오티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으셨을 당연히 것 같아요. 그렇죠. 오티스는 사실 사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못 거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이어받고 사업을 할 때 그때 소위 고층 빌딩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오티스 본인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발명을 했지만 본인이 부를 거머쥐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죠.
세계에서 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은 나라는 제가 언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역시 중국이 제일 많기는 하다고 한다군요. 나라로 보면. 예. 단일 시장으로 유럽을 묶어버리면 유럽이 제일 많은데 단일 국가로 볼 때는 중국이 가장 많아요. 650만 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입니다. 새로 들어가야 될 건물들이 많으니까 예. 도시화가 650만 대가 이미 뭐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650만 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엘리베이터 수요의 7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신규 엘리베이터 수요가 200만 대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있고 네. 없는 아파트는 없고 아이고 네. 힘들어 뭐 그냥 무너질 때까지 사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아파트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더 길기도 하니까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그냥 돈 걷어서 달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거든요.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90년대랑 2000년대에 5층, 6층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했어요. 애매한 높이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처음에 입주할 때는 입주민들이 젊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20년 지난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달아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중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돈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네? 왜? 엘리베이터는 필요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할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테니 그 대신 내가 한 번 탈 때마다 돈 얼마 받을게? 근데 입주민들은 무료로. 입주민들은 Io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예. 안면 인식 등록을 해서 입주민들은 타면 공짜. 하지만 외부인이 타면 1위안 우리 돈으로 175원씩을 내야 돼요. 그 돈은 입주민이 그걸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 돈은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낸 돈을 입주민들이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주는 거죠. 민자 엘리베이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파트에 가게에서 굉장히 꺼려진다고 합니다. 야, 그 외부에서 오셨으면 얼마 내고 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차별이라는 지적도 지금 그렇군요. 중국 내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기야 우리가 웃을 거 아닌 게 우리나라도 아파트 그 관리비 계산할 때 1층, 2층은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빼주는 곳들이 꽤 있대요. 네. 우리는 엘리베이터 탈 일 없는데 뭐 저 15층에 있는 저분은 매일 저렇게 높게까지 올라가는데 저분이 더 내게 해라. 말 되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중국에서 조금 나타나는 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 산업이 이제 구독 경제화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독 경제라는 게 매달 얼마씩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 구독 경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산업이라는 게 유지 보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엘리베이터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절반 이상 차지해요. 자주 고쳐야 된다. 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한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구독 경제로 매달 얼마씩 내면 엘리베이터 회사가 알아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혹은 낙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한 번 팔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 뒤에 유지 보수하는 매출이 유지 많다. 보수 산업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야 되고 안 그러면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승강기 안전 점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멈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 저렇게 자주 고장 나는 게 안전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녀요.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회사들도 이제는 뭐 예전 한 몇십 년 전에 자동차 회사들처럼 점점 더 세계 순위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 네, 세계 순위 올라가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게 초고층용 빌딩, 100층 이상 빌딩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초고층용 엘리베이터는 실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네요. 네, 이게 너무 큰 장벽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부왕 이정훈 작가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혀서 외국으로 못 나간 동안 외국에는 또 새로운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기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들이 또 새롭게 등장했는지 이제 또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지난 2, 3년 동안에도 계속 반짝반짝하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네. 사업들을 만들었을 텐데 네. 하여튼 진짜 지난 2년간은 모든 뉴스들이 코로나.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식을 못 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한꺼번에 좀 풀어보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물 위에 떠다니는 호텔이 생겼다. 네. 네, 이탈리아 라자리니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설계한 그 펄 스위트라고 하는 호텔인데요. 예. 이 호텔은 룸 자체 하나하나가 우주 비행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룸 자체를 물 위에다 그냥 띄우는 방식인데요. UFO를 반으로 잘라놓은 네. 그 위아래로 잘라놓은 대칭으로 잘라놓은 듯한 그런 거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진주를 딱 발굴할 때 보면 조개가 이렇게 열리면서 진주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텔 룸 자체 이름도 펄 스윗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안에 오픈이 되면 진주처럼 뭔가 반짝반짝하는 룸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호텔입니다. 제 눈에는 반구형 텐트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네, 이 호텔 룸은 개당으로 낱개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룸 자체를. 그리고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띄울 수가 있는 그런 룸입니다. 그리고 시속 9km.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6시간 정도 물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네요, 배 그럼? 배. 배죠. 요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일반적인 배는 그 물 위를 달리거나 질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네. 이 호텔 자체는 그냥 물 위에 떠 떠다니는. 있는. 예. 그리고 떠서 뭔가 둥둥둥둥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물 근처에 그 근처에서. 육지 근처로 갔다가 다시 이제 물에 떠 있는 그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물에 생각을 하면 떠 있는. 될 것 같고요. 호텔과 차이점은 호텔에서는 방에 뭐 필요해요, 뭐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종업원이 와서 갖다 주는데 네. 여기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호텔이 직접 움직일 호텔이 수도 떠서 있고요.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종업원이 정말 그 제트 스키 같은 걸 타고 와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걸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거는 그 전용 그 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원격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터보트와 또 이 어떤 호텔과 뭐 캠핑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것과 보는 사람에 합쳐진 따라서는 모습. 네. 텐트 같기도 하고 네. 배 같기도 하고 호텔이라고 하니 물에 떠 있는 호텔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외관이 UF처럼 생겨서 둥근 예.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붕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오픈하면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침대 위에서 일광욕을 그대로 즐길 수 와우. 있고 네, 물이니까 바다나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예. 이 호텔 자체가 한 1m 정도 갑판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판에 올라서 뭔가 이렇게 뭐 다이빙이나 이런 걸 즐길 수도 있고 집으로 치면 테라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호텔이 생긴 이유가 보통 우리가 코로나 때 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한 군데가 이 호텔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호텔 룸을 각각 쪼개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몰려들면 또 룸이 모자라서 난리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또다시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됐을 때 호텔 룸 자체를 쪼개서 대여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량만큼 더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뭔가의 룸 구조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식의 이 룸을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하룻밤에 얼마 이렇게 빌려서 잘 수 있는 거죠? 호텔이라고 하니. 네, 호텔이 그 이 룸 자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룸과 스위트 룸 이렇게 다양하게 있듯이 이 호텔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주인이 얼마로 가격을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룸 자체를 그냥 내가 살랜다. 전체를 다 사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러 대 사서 호텔 사업을 해도 되고. 맞아요. 리조트처럼 운영을 해도 그냥 되고요. 내 집이다 하면 되고.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화장실과 에어컨, 조명, 뭐 침실,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이 완전히 되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3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크기가요. 지름이 내부가. 7m, 내부 공간이 약 6평 정도인데요. 이 1m에 달하는 외부 가판들이 삥 둘러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룸에 해당하는 평수는 한 6평 정도 6평 되지만 정도? 네. 그냥 아담한 원룸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크기가. 네, 네. 그래서 룸 자체를 이거를 몇 개를 구매를 해서 리조트처럼 호텔처럼 운영을 할 것이냐, 또는 개인이 구매를 해서 여기를 뭔가 펜션처럼 또는 세컨드 어떤 그런 공간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해도 뭐 될것 공유를 같아요. 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3억 6천. 집값 생각하면 뭐 사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뭐 이거는 1가구 2주택 아닐 테니까. 네. 그리고 요트네요, 요트. 요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그 편의 시설을 조금 빼고 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고 나면 좀 저렴한 버전의 또 이 펄스윗도 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 버전이 약 38,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룸도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빼면 네.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이동해서 아, 밖에 있는 또는 뭐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거나 하는 거죠. 육지로 다시 간다. 그렇죠. 싼 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없는. 화장실 빼니까 화장실 빠지니까 이건 무조건 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모양은 비슷할 텐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수요가 있군요. 이런 게. 일본에서는 라면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고요? 네, 일반적인 큰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라면 배달한다는 건 라면 박스 아니면 뭐 봉지? 끓인 라면이에요. 끓인 라면이니까 국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 라면이니까 식당에서 사용하는 라면을 배달하는 운반차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겼는데요. 주방장이 라면을 끓여서 예.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서 그 자동차에 올립니다. 예. 그리고 주문한 손님 앞으로 보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식당 안에서. 네, 테이블 위로 달리는데요. 그 앞에 주문한 손님 앞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이 라면 자동차가 정지를 해요. 테이블 위로 달린다고요? 네, 테이블 위로 달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라면 국물이 흔들리다가 넘치겠죠. 넘치거나 쏟기거나 뭐 넘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전혀 국물이 약간의 미동 정도만 보이고 쏟기거나 넘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서는데. 네, 갑자기 서는데 이야. 이 자동차 안에는 얼핏 보면 그냥 장난감 자동차 같지만 여기에는 eForce라고 하는 닛산의 자동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닛산에서 운영하는 라면 그 전용 그 카운터인데요. 이 제품을 선보인 이유가 닛산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eForce라고 하는 자동차 기술, 그러니까 모터가 양쪽으로 앞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예. 급제동을 했을 경우에 흔들림 없이 정지하게 하는 그 기술을 이 라면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닛산 홍보를 위해서. 네. 생긴 거 보니까 진짜 라면 그릇 한 그릇 올라갈 만한 작은 쟁반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달리는 작은 자동차인데. 네. 이게 저 회전 초밥집 같은 데 가면 손님들 그 테이블 사이로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네. 그 길에다가 자동차를 보냈군요. 네, 자동차가 실제로 달리고요. 근데 회전 초밥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없으니까 급정거를 해도 뭔가 이게 그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뭔가, 일도 없고 네. 길이 다니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길은 정지돼 있고 자동차가 달려온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자동차 기술을 실제 전기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일반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기술을 그래서, 소개하기가. 예. 네. 그래서 라면 카운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술을 홍보하면서 이 라면 배달을 하는 이런 카운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써 있는 게 eForce라고 써 있네요. 네, eForce가 그 닛산이 가지고 있는 모터 2개로 급정거를 했을 때도 네. 흔들림 없이 정지하는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닛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보다는 eForce라고 하는 그 기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급정거를 하는데 어떻게 라면이 안 흔들리죠? 이거는 네. 관성의 법칙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맞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대로 뭔가를 잡아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정거를 했을 때도 앞뒤로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것을 뒤에 있는 모터가 반대 급부로 작용을 하면서 급정거를 했을 때 약간의 미동 정도밖에 안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 소비자들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라면 차가 달리거든요. 네. 그리고 국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네. 그런데 급정거를 하는데 라면이 괜찮아요? 살짝만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로 해서 급정거가 아닌 거는 아닙니까? 급정거입니다. 급정거예요? 네. 이건- 저도 좀 신기했어요. 네. 그런데 일산도 본인들이 발명하고도 본인들도 참 신기한데, 네. 야, 이걸 홍보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게 막 할 방법이 없으니, 네. 라면집에 납품을 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 진짜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 하나 보죠. 재밌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예. 대형 감자튀김의 횡단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형 감자튀김을 연상하게 하는 횡단보도가 이 4차선 그 서로 교차하는 횡단보도 아마 좀 큰 대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동시에 신호등이 켜지면서 우리 여의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주변의 모든 횡단보도에 다 파란불이 켜지면서 사람만 다니죠. 네, 대각선으로도 막 다니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빈탕이라고 하는 지역에 황금 삼각지대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건물들이나 이 뭐 4차선 대로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횡단보도를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을 연상하게 하는 횡단보도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 컬러는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에다 흰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죠. 일로 네. 건너세요, 이렇게. 네. 예.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이곳에만 노란색 감자튀김을 연상하게 하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횡단보도가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에 우리가 그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하면은 담아주는 그 종이 네. 그 봉투 있잖아요. 네. 그 봉투에 감자튀김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 그림도 그리고 그렸다고요? 네, 그 그림도 바닥에 그려놓고 시작하는 부분에 케첩까지 찍어놨습니다. 색깔로. 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말 그 감자튀김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듯한 것을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맥도날드가 오픈한 지 40년이 된 쿠알라룸푸르에 오픈한 지 40년이 된 날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부의 허가나 이 시의 허가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도로를 우리 회사 광고판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여기를 뭔가의 그 랜드마크나 이제 그 여행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를 사진 찍고 뭔가 인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안에서의 핫한 플레이스로 좀 홍보를 해보자, 이 기회에. 그래서 그 약간 그 시와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감자튀김이 있고요. 네. 또 그 정면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면 기다렸다는 듯이 맥도날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밟으면서 맥도날드 매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네. 수용했습니다라고 설명하겠으나 네, 7개월이 걸린 걸로 봐서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니 무슨 소리야 왜 네. 도로에다가 그런 짓을 안 돼? 안 돼? 네. 그랬겠죠. 실제로 제가 이 부킷 빈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횡단보도 뭐 이런 거 다 신호등 이런 게 다 지루하기도 하고 늘 똑같은데. 네. 그거 뭐 재밌게 바꿔보면 괜찮겠네요. 특히 뭐 파란불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그 파란불 안에 있는 사람도 나라마다 다 다르더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그냥 남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딱 그냥 걷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밖에 나가면 뭐 여성과 아이가 그 나란히 서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여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성차별에 대한 부분을 예. 해소하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네, 어떤 특정 캐릭터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뭐 광고 같은 걸 달아두면 네, 파란불 켜져 있는 것 정도까지 사람들이 다 오해 없이 알 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쿠션이네요. 쿠션. 네, 어른들을 위한 애착 쿠션이 영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예. 영국의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심장 박동과 비슷한 진동을 발생을 시켜주는 어떤 예. 호흡 쿠션, 숨쉬는 쿠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숨쉬는 쿠션은 불안장애나 외로움을 느끼는 어른들을 위한 쿠션인데요. 네. 실제로 불안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안아줌으로 인해서 뭔가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런 불안장애와 외로움을 느끼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그 여성들, 남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는데 이 쿠션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적인 요소를 도와주는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이 숨쉬는 쿠션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애착 이불, 뭐 애착 인형 이런 것 많이 들고 다니면서 절대 안 놓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듯이 예. 어른들을 위한 필요하죠. 제품도 필요하죠. 필요하다. 그래서 이 쿠션은 정말 그 심장 박동수, 호흡할 때 느껴지는 움직임, 그냥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예. 심장 박동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호흡하는 그런 안고 쿠션이라고 있으면 합니다. 안고 있으면 새근 네. 두근두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어른들이 더 필요해요, 이런 게. 저도 필요합니다. 애들이 한번 잠깐 또 우울하다가도 또 놀러 나가면 그렇지만 어른의 우울증은 오래 갑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잘 들었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최근에 재미있는 상품들 둘러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